나는 예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 절대 혼자 바다에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늘 나는 해운대에 혼자 서 있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만 들고서 그 노트 안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하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단지 석진 씨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보냈어야 했던 이야기들. 창밖으로 햇살이 바다에 부서진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모든 게 평화롭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시리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 그 편지들을 정말 보냈더라면 지금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 사람과 약속한 적이 있다. 언젠가 바다를 함께 보자고. 서로의 얼굴도 모르면서 서로의 고단한 삶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며 그런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난 결국 사진 한 장도 보여주지 못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석진 씨는 나를 기억할까 아니 살아있을까? 나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그 사람과 약속했던 바다를 나 혼자라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해운대의 파도는 여전히 잔잔하고 노을은 여전히 붉다. 하지만 내 마음은 20해 전 그 편지를 쓰던 밤처럼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바닷가 어딘가에서 나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린 서로를 잊지 않았을까? 숙소 창문을 연희 짠내가 풍긴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해운대의 아침이 천천히 깨어난다. 나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붓는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지만 맛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도시의 공기엔 뭔가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방 안은 조용하다. 혼자 여행을 온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일이었나 싶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침묵 중이다.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다. 겉표지가 닳고 바랜 그 노트엔 내가 보냈던 혹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석진 씨에게. 나는 가끔 그 편지를 꺼내 읽는다. 마치 그 시절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본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했던 것 같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문장들이 서로를 감싸주었으니까. 거울 앞에 서본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자국들.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일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 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웃음도 줄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 이 바닷가에 오니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다.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연락도 오지 않지만 이 거리, 이 모래사장 어딘가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자꾸 나를 흔든다. 해변길을 걷는다. 아침 산책 나온 커플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 관광객 무리들. 나는 그들 틈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지만 괜찮다. 혼자인 것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은 막을 수 없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따뜻하게 맞잡아줄 다른 손이 없다는 사실. 무언가 웃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바다를 함께 바라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든다. 바다를 향해 조용히 중얼거린다. 석진 씨, 혹시 당신도 이 바다를 보고 있다면 그땐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 골목에 들렀다.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비 옆에서 중년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틈에 서서 따끈한 어묵 한 꼬치를 받아들고 입에 넣었다. 입 안에 퍼지는 짭짤하고 부드러운 맛이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예전 그 사람과 주고받던 편지 속 그가 묘사했던 겨울철 시장 골목의 맛처럼 그땐 왜 그렇게 많은 걸 편지에 적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때 어디선가 흘러나온 노래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 가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도 가슴이 울렸다. 돌아와 숙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며 들어온다. 그 바람 속에는 바다 내음이 묻어 있었고 옅은 땀 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손바닥만 한 차잔을 들었다. 녹차 향이 은은히 퍼지고 손끝으로 잔열이 느껴졌다. 이 차를 마실 때마다 나는 그 사람과 나눈 한 문장을 떠올리곤 한다. 언젠가 당신과 바다를 보며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상상을 해요. 그땐 그저 아름다운 상상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상상이 가슴을 저미는 그리움으로 돌아온다. 차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다. 맨 앞장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투, 석진 씨. 그 밑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편지들이 있었다. 하나는 해운대를 처음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적은 글. 다른 하나는 차양에 대해 이야기하던 밤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진은 보내지 않을게요. 혹시나 기대에 못 미치면 당신 마음속에 나는 끝까지 아름답게 남고 싶으니까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바다에는 황금빛이 번져간다. 어느샌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사람의 글씨체로, 그 사람의 말투로 당신은 지금도 그때처럼 내게 가장 따뜻한 존재예요. 나는 그 말에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 사람과 처음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건 내가 47이던 해였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녔고 아이들은 사춘기로 들어서면서 점점 내 곁을 떠났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 마감일에 쫓기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 그해 겨울 우연히 외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을 알게 됐다. 처음엔 그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어떤 노인은 손자의 목소리가 그립다고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매일 김장김치를 담그며 지나간 연애를 회상했다. 그 안에는 웃음도 눈물도 진심도 있었다. 그리고 석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책을 좋아하는 도서관 남자라고 소개했고 요즘은 편지가 그립다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다. 저도 차 한 잔을 마시며 편지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어요. 그 짧은 한 줄이 우리 사이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나는 언제나 아날로그가 더 좋았다. 직접 쓴 글씨 편지지의 종이 냄새, 우체국 도장을 누른 날짜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그의 편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책 이야기 계절의 냄새, 어릴 적 추억 혼자 마신 막걸리의 쓸쓸함, 그리고 나를 위한 짧은 시 한 편. 그는 내게 선희 씨라고 불렀다. 온라인에서는 서로 닉네임만 사용했지만 편지에서는 진짜 이름을 나눴다. 그 이름을 부르며 시작되는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무언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조용한 부엌에 앉아 그 사람의 편지를 펴는 순간이었다. 나는 차를 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었다. 선희 씨, 오늘은 벚꽃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당신도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문장을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그곳은 어떤 풍경일까 상상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석진 씨, 저도 오늘 작은 공원에 다녀왔어요. 아직은 꽃이 덜 피었지만 햇살이 참 부드러웠어요. 마치 당신의 말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의 계절을 함께 건넜다. 어느 봄날 그는 이렇게 썼다. 선희 씨, 혹시 바다 좋아하세요? 저는 언젠가 당신과 바닷가를 걷는 상상을 자주 해요. 특히 해운대.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그 풍경 속에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나도 편지에 바다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였지만 우리는 그곳을 함께 걷고 있었다. 종이 위에서, 상상 속에서, 글자 사이에서. 그해 여름 나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다. 그건 사진도 장식품도 아니었다. 직접 손으로 꿰매어 만든 천 커버의 시노트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다. 바다를 본 적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바다든 따뜻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담아 표현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용기가 없었다. 그 노트에 내 사진을 끼워 넣을까 망설이다. 결국 넣지 않았다. 사실 나는 늘 두려웠다. 내가 그의 상상과 다를까봐, 그가 편지 속 선희의 이미지에 실망할까봐, 그의 마음이 현실의 나에 금세 식어버릴까봐. 그는 늘 사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 그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선희 씨,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은 단서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시 한 편이라든가 꼭 들고 다니는 물건 같은 것이요. 나는 답장에 이렇게 썼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에요. 그리고 항상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건 작은 차통이에요. 어디서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어서요. 그 말을 적을 땐 내심 언젠가 우리가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내게 혹시 선희 씨 하고 말을 거는 그런 장면을. 그런데 정작 나는 한 번도 그에게 내 얼굴을 설명하지 않았다. 머리 모양도 키도 눈빛도 그 어떤 실마리도 주지 않았다. 그건 마치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숨겨두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다가 울고 말았다. 내 안에는 분명히 깊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보여줄 용기조차 없다는 게 참 서글펐다. 그날 나는 이렇게 썼다. 석진 씨, 당신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나는 당신과 글로만 만날 수 있어도 참 고마워요. 하지만 언젠가 만약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동안 나눈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그 편지는 보내지 못했다. 그 편지와 함께 나는 우리 사이에 어떤 가능성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나서부터 나는 편지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간단히 아침밥을 차리고 그들이 등교하면 조용해진 집안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다. TV는 꺼져 있고 라디오는 낮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 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릴 만큼 집안은 고요했다. 창밖을 내다보면 동네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흔들렸고 나는 그 흔들림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를 우려 마셨다. 그게 나만의 작은 휴식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다. 나는 자주 쓰는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의 날씨와 짧은 느낌 몇 줄을 적었다. 그리고 문득 편지를 꺼내어 읽었다. 마지막으로 받은 석진 씨의 편지였다.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은 바다에 대한 상상이 자주 떠오릅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해운대의 풍경이 마치 어제 본 듯 생생하게 떠올라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와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엔 그냥 편지 속 놀이처럼 여겼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바람소리 하나 햇살의 결 하나까지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현실로 단번에 돌아온 나는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고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차잔이 쓰러져 하얀 편지지에 차가 스며들었다. 천천히 번져가는 녹차의 물결 위에 그 사람의 글씨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나는 어쩐지 마음이 아렸다. 그건 마치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바다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감정 같았다. 그 해가 가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기침이 잦아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으며 밤이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곤 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폐섬유증입니다. 진행이 빠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남편은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이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입원하자 나는 매일 병실과 집을 오가며 간병과 살림을 동시에 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흐릿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내 마음은 멈춰 있었다. 그 즈음부터 나는 석진 씨에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했다. 머릿속은 남편의 약 복용 시간, 식사 준비, 혈압 체크 같은 것들로 가득했고 내 마음엔 감정을 담을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동안 써두었던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하나 불로 태웠다. 보내지 못한 이야기들 다 쓰고도 끝맺지 못한 문장들 모두 연기 속에서 사라졌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젠 다시는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새해 첫날 조용히 숨을 거뒀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이뤘고 그 누구도 내 옆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무심코 시계를 보니 그 시간은 내가 늘 편지를 쓰던 밤의 시간이었다. 나는 마치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듯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석진 씨 잘 지내시나요?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사실은 이제 당신께 다시 쓸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적다 말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졌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다. 나는 그 편지를 접지도 못한 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떤 편지도 쓰지 않았다. 어떤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모든 시간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를 마음에서 조용히 접어두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가 남아 있었다. 보내지 못한 마지막 인사처럼.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웃에게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슬픔은 눈물처럼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안으로 스며들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밤이면 나는 주방 한구석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를 우리지도 않았고 책도 펴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깊은 구멍 속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남편과의 삶이 항상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로에게 지치고 상처도 주었고 침묵으로 일관한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가족이라는 형태로 숨 쉬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TV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창밖 바람 소리조차 낯설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만 남아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책장 위에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아직도 남아있던 편지들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서 온 것들. 정갈한 글씨, 따뜻한 문장,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 나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선희 씨, 저는 언젠가 당신이 너무 힘든 날 제 편지 하나라도 꺼내 읽고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너졌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괜찮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속삭였다. 석진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 한 장을 다시 꺼내어 적기 시작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도 혹시 이 바람이 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 질문의 답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완전히 다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그 변화는 좋은 쪽이 아니었다. 처음엔 단지 말수가 줄었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가까운 이웃들과의 인사도 점점 뜸해졌다. 아침이면 일어나긴 했지만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그대로였고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차릴 힘이 없었다. 그냥 인스턴트 죽 하나를 데워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워 하루를 흘려보냈다. 창문을 열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다. 너무 밝은 것들이 지금의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말은 줄어들었고 생각은 멈춰갔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 사람의 편지들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감히 손대지 못했다. 읽는 순간 무너질까봐. 그 사람의 따뜻한 말투가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까봐. 가끔은 그때 내가 사진 한 장만이라도 보냈더라면, 그냥 진심을 털어놓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감정이었다. 이미 지난 편지, 이미 다친 인연, 이미 떠나간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나는 점점 더 무감해지고 있었다. 웃을 일이 없어졌고 울 일조차도 무뎌졌다.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그 사람이 좋아했던 마음을 나누던 그 여자는 이제 이 안에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여자일 뿐이었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 창밖 나무에 매달려 있던 잎들은 하나둘 떨어졌고 그 마른 잎들이 바람에 휩쓸려 현관 앞에 수북이 쌓였다. 나는 그 마른 잎들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TV를 틀어도 소리가 허공에 멍하게 퍼질 뿐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면 더 심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자주 깨어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침대의 한쪽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문득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때 왜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따금씩 꿈을 꿨다. 그 사람과 바다를 걷는 꿈.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돌리면 햇살에 반짝이는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다시 차가운 방 안에 있었다. 모래도 없고 파도도 없고 그 사람도 없는 현실로 하루하루가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다. 일어나고 식사 대신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낮잠을 자고 해가 지면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가끔은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고 나도 누구를 찾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물이 났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문득 너무 벅차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이 어디론가 숨어버린 게 아니라 그저 너무 깊은 곳에 갇혀 있었음을. 나는 외로웠고 두려웠고 무엇보다 너무 보고 싶었다. 그 사람도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도 편지를 읽으며 웃었던 그 밤도 그 모든 게 너무 그리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어둠 속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그저 버티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일어나 얇은 커튼을 걷고 창밖 날씨를 한번 확인한 뒤 묵은 이불을 접고 방 안을 천천히 돌았다.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올리고 잔에 티백 하나를 넣어 놓은 채 식탁에 앉아 멍하니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그 뜨거운 물이 김을 피워 올릴 때면 마치 나도 그 김처럼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방마다 조용했다. 거실에 벽시계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가끔 냉장고가 우웅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반가운 날들이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깐 동네를 걷다가 가게에서 필요한 몇 가지를 사오고 돌아와서는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편지들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그걸 열어보지도 정리하지도 않았다. 편지를 본다는 건 다시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건 곧 지금의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때때로 나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에게 남은 건 대체 뭐지? 이런 삶에 의미가 있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은 마치 습기처럼 서서히 마음을 적셨다. 아무리 닦아내도 다시 어딘가에서 스며들어오는 기분. 그 무렵부터 나는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식당에 가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마트 계산대에서도 그냥 웃으며 돈만 내밀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멈춘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러갔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런 반복 속에서 변화는 아주 사소한 형태로 다가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늘 하던 대로 작은 시장 골목을 걷다가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작은 문구점 앞에 멈췄다. 창문 너머로 연필 깎는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들려왔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편지를 쓰던 시절이 떠올랐다. 파란 잉크로 글을 적고 접은 종이 끝을 조심스럽게 맞춰 봉투에 넣던 그 감각이. 나는 가만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향긋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어서 오세요. 요즘엔 이런 데 잘 안 오시는데. 가게 주인은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작은 안경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편지도 잘 안 쓰지만 가끔 손님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어느 날 문득 예전 걸 다시 꺼내보고 싶어졌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계산대 옆에 놓인 빈 노트 몇 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펜 한 자루를 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노트를 펼쳤다. 손이 어색했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써 내려갔다. 오늘은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문장은 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작고 조심스러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문구점에 갔다. 주인은 날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사실 저도 혼자예요. 요즘은 누군가랑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그리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렸다. 그날부터 가끔 문구점에 들러 차를 마시고 몇 마디 안부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건 크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내 안에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봄이 올 무렵 나는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이유를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바람을 맞고 싶었고 내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보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장소, 그 사람과 함께 가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하던 곳.
해운대.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랜만에 꺼낸 가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내겐 새로움처럼 느껴졌다. 숙소를 예약하고 기차표를 끊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나는 간단한 옷가지들과 함께 그가 보냈던 편지, 몇 장과 작은 차통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논밭 마을 간이역, 그 모든 것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는 얼굴은 당연히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없는 착각이 들었다. 해운대 근처 작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그날 오후 나는 혼자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생각보다 세차게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마저도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까?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벽에는 오래된 시집들과 엽서가 걸려 있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즘은 이런 찻집 찾기 어렵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고 가지런히 접힌 신문을 옆에 두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 말투와 손동작이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이런 곳이 좋더라고요. 조용해서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마음이 조용해지는 곳. 그런 곳이 참 귀하죠, 요즘은. 그렇게 우리는 몇 마디의 인사로 시작된 대화를 천천히 이어갔다. 이름을 물은 것도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오래된 시집의 제목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별을 해는 밤. 그 시집의 귀퉁이에 작게 써 있는 송을시, 함께 별을 세던 날을 기억하며 그 글씨는 분명히 내가 보냈던 편지지에서 본 글씨체였다. 나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 시집의 표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시집 오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그 사람이 늘 별을 세던 밤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 말에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콱 막힌 듯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사람과는 바다를 꼭 함께 보자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못 지켰죠. 그래도 언젠가는 이 바다 어딘가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다시 마주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그에게도 조용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순간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혹시 그 사람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바다를 보며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고 믿고 싶다.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문장은 내가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와 거의 똑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엔 내가 부산에 오기 전날 밤에 적은 글이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천천히 그의 쪽으로 밀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차잔을 내려놓고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놀람도 있었고 반가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래도록 묻어둔 그리움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던 파도 소리와
바람의 감촉이 이제는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가끔 같은 시간에 나와 함께 걷기도 했다. 별다른 약속은 없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시간은 무슨 말보다 따뜻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엽서를 건넸다. 예전엔 이런 엽서를 자주 보냈어요. 당신도 기억하죠? 그때는 글씨로만 마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숨결로도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나는 그 엽서를 받아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그 안에는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그대가 내 곁에 있는 지금 바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나는 엷게 웃으며 말했다. 그 시 제가 쓴 편지 중에도 있었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 못하는 척했을 뿐이에요. 혹시 몰라서 혹시 언젠가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조용히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하고 싶은 일, 용기 내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것들. 그중 하나에는 손편지를 다시 써보기가 있었다. 나는 문구점에서 산 노트를 꺼내 첫 장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 투, 석진 씨. 이 편지는 내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글을 썼다. 짧은 시 느낀 점, 바닷바람의 냄새에 그와 나눈 대화의 조각들. 하루는 그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다. 나는 예전엔 늘 조용히 지나치던 곳이지만 그날은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졌다. 그는 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건네며 말했다. 예전 편지에 어묵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직접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묵을 받아들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국물의 맛, 그 안에는 2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또 하루는 우리는 작은 도자기 공방에 들어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런 데서 뭔가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늘 아이들 것만 만들었죠. 정작 나는 뭘 만들고 싶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하면 되죠. 지금 만든 게 처음이자 시작인 거예요. 나는 작은 찻잔을 만들었다. 조금 비뚤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이거 우리 둘만의 찻잔으로 하죠. 이 찻잔에 담긴 차는 무조건 따뜻하고 진하고 솔직해야 해요. 그 말에 나도 따라 웃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순간은 참 오랜만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와 함께 천천히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다.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은 기대되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서 괜히 조심스러웠다. 그와 함께 걷는 길도 함께 마시는 차도 다정한 눈빛도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이었다. 나는 속으로 자주 물었다. 이런 시간을 내가 누려도 되는 걸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행복도 곧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 주었다.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내게 무겁지 않은 담요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나는 숙소 창가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나는 지금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울컥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이 조심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와 함께한 날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계절의 냄새에 말없이 걷는 거리의 의미, 작은 손길 하나가 주는 안도감. 무엇보다 나는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다림 속에는 기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젊고 불타는 것이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깊으며 마음을 녹이는 온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감정을 적었다. 어쩌면 그건 이제 다시는 보내지 않아도 되는 편지들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내 옆에 있었으니까. 그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내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이었다. 예전엔 자명종 소리가 들리기 전에도 이미 깨어 있었고 그저 하루를 견뎌야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었다. 하지만 이제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기척에도 천천히 눈을 떴고 일어나기 전 몇 분 동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작은 카페에 갔다. 그곳은 오래된 LP판이 돌아가는 곳이었고 내가 좋아하던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그는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다 말고 나를 보며 말했다. 선희 씨는 이런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오래전부터 쓰고만 있었던 작은 시 한 편을 조심스레 그에게 건넸다. 그는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은 후 차분히 말했다. 당신의 글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 깊고 따뜻해졌어요. 살아온 시간이 글에 스며든 거겠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걸어온 길이 비록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었음을 느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참여한 마을 북카페의 작은 글쓰기 모임에서 내가 쓴 짧은 에세이가 낭독되었다. 내 글을 들은 노부부 한 쌍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글 정말 잘 들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말에 나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뜨겁게 무언가가 울려 퍼졌다. 그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오랜만의 확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으로 돌아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 당신 덕분에 조금씩 다시 쓰고 있어요. 예전보다 천천히 하지만 더 진심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 안에 여전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은 작지만 단단한 불씨처럼 내 안에서 천천히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20년 전 보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를 그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기로 한 것이다. 차가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내린 후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펼치고 마음을 다해 읽기 시작했다. 석진 씨, 당신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도 이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썼어요. 그가 묵묵히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그 시절의 내게도 그리고 지금의 내게도 작은 용서를 건넸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가 다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루가 지나도 아무 감정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작은 따뜻함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와 나눈 짧은 대화 찻잔에 마지막으로 남은 온기 모래밭에 찍힌 발자국 햇살에 반사된 물결의 반짝임.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으며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되새겼다.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주름이 늘었고 눈갠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예전엔 없던 단단함과 온기가 있었다. 나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도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이야기에도 웃음을 보이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예전에 나는 늘 누군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미안하다, 부족하다, 괜찮지 않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와의 다시 이어진 시간이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껴안게 해준 것임을.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짧은 기도를 올렸다. 오늘도 내 안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있던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종이 뭉치를 보게 되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 종이들은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자극했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게 뭔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천천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노란빛으로 바랜 편지지 위엔 낯설지 않은 글씨체가 있었다. 석진 씨께 봄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담아 라는 문장이 첫 줄에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녀에게서 편지를 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사진도 없었죠.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냥 나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혹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도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편지마다 묻어있는 온기랄까. 그 사람의 말들이 어느 시절의 내 외로움과 꼭 닮아 있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레 다른 편지들을 넘겼다. 모두 내가 썼던 것들이었다. 20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길 공중전화 앞에서 가스레인지 위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에게 썼다. 하지만 사진을 요구받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끝내 마지막 편지만 남기고 모든 걸 멈췄던 나였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그 편지들 다 제가 쓴 거예요.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말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요. 나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여있던 두려움이 천천히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그도 눈을 떼지 못한 채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내가 썼던 편지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바다를 바라보게 될까요? 나는 입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다. 그도 나를 따라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우리가 그 바다 앞에 같이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리고 그 순간 햇살이 바다 위를 비추었고 모래에 반사된 물결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의 우리 두 사람은 시간을 넘어 마침내 다시 서로를 알아본 존재들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다. 바닷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창가 자리 따뜻한 유자차가 김을 올리고 있었고 그는 손에 오래된 수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때로는 그저 이렇게 차 한잔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노을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쌓여있던 문장 하나를 꺼냈다. 그때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늘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나를 여태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그때 나는 당신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놓지 못했던 거라고 이해해요. 나는 그 말에 조금 울컥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 묵혀있던 말들을 이름 없이 흘려보낼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를 알아주는 나이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해진 약속은 없었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달에 한 번씩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수첩에 내가 쓴 문장들을 옮겨 적었고
나는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괜찮은 인연.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창을 열며 작은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어느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어느 날 아주 조용히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때론 편지 한 장 속 문장일 수도 있고 노을 찐 바닷가의 파도 소리일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처럼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우리와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